저희 주식클럽 동아리원이 돼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자신이 없어 지금.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지도의 힘을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실천해 오신 그런 교수님이시거든요. 우리 한번 박현도 교수님,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가 유명한 자리여서 고등학생들한테 강의했고요. 제가 지도를 공부를 많이 해요. 역사가들이 해야 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지도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외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거든요. 저는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학부는 서강대 종교학과를 나왔어요. 서강대 종교학과 나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15년에 제가 대학교 실업자 양성소죠. 그렇잖아요. 종교학과 나서 뭘 하겠어요? 뭐 신부나 목사나 뭐 이렇게 된다고 몰라도 그렇게 아닌 사람들이 종교학 한다. 사실 종교학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 사가지고 저도 사실 종교학이 뭔지 모르고 들어왔어요. 저는 원래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천주교 신부학교 가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4년 후에 가기로 하고 우리 본당 신부님이 천주교 학교고 종교니까 이런 건줄 알고 저를 추천을 했고 저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온 거예요.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예.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이니까 그리스도교만 배운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이상한 걸 배워요. 1학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1학년 때 쫓겨나지 않은 것만 다행이에요. 중간고사도 F를 2개나 먹었어요. 권총을 2개나 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켜서 너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뭐 공부할래? 그럼 저는 다시 종교학과를 갈 거예요. 다른 거 한 번.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인문학은 뭐를 배우냐면 사람을 배우는 학문. 지도도 바로 마찬가지 사람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지형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종교도 그래요. 결정론은 아니지만 왜 인도에서는 윤회 사상이 나오느냐. 사시사철이 있고 해마다 새로운 꽃이 피고 하잖아요. 지구 피고. 예. 삶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막지대에서는 왜 그러면 신을 그렇게 따르냐. 거기는 정말 척박한 환경이거든요. 지리적인 환경이라는 게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가장 지도 시험을 많이 보는 교수입니다. 지난 학기에도 제가 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기본 3번의 지도 시험을 봤어요. 지형도 외우고 국가도 외우고 빈 지도를 주고 국경을 채우고 국경만 있는데 나라 채우고 그다음에 강 이름 맞추고 산 이름 맞추고 바다 이름 맞추고 해협 이름 맞추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문지리의 힘을 믿어야 되는데 요즘은 인문지리도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입시 중심으로 모든 교육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돌이켜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학교 다닐 때 내가 뭘 모의생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좋아하느냐 내가 뭘 진짜 좋아하는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거 찾은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뭐 전국 수석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찾는 거. 그 근처라도 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고요. 어차피 대학교 나오고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가면 삶은 똑같아요. 예. 아무리 뭐 좋은 대학교 간다 하더라도 월급쟁이로 살다가 보면 다들 60대 되면 제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은퇴했습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장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친구들, 임원 달지 않는 친구들 다 은퇴하고요. 저희 동기 중에서 유일하게 군인 출신이 있었는데 투스타까지 간 친구가 지난달에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군 참모총장이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다 어려요. 네, 어려요.
그리고 회사도 다 그만두고 다들 이제 뭐 연금 갖고 살거나, 예, 저같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한 5년은 더 일하지만, 예, 그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지만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느 학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편한 길을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돈 많이 버는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같이 실업자 양성소라고 하는 그 장난말을 했던 공부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잘 살냐면요. 저는 제가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걸 다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닌 학교 다 사랑하고요. 제가 사는 곳 다 사랑하고요. 네. 자기애가 충실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주제로 받은 건 종교학, 지정학, 중동인데 이걸 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종교학이라는 걸 얘기하면 종교학이라는 것은 인간학입니다. 인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학 하면은 뭐 이렇게 교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교리 같은 거 하죠. 근데 초점은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학의 근본은 뭐냐면 인간이입니다. 인간은 왜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걸 하는가? 그걸 공부하는 게 종교학이고요. 지정학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세계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아시아의 끝쪽에 한반도에 붙어 있지 않고 이게 그대로 중앙아시아 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비슷한 얼굴을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앙아시아는 계속 교차하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아시아와 유라시아의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 쓰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권이나 프랑스어권이나 이런 어권을 쓰는 사람들과 아시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생김새도 백인같이 생긴 사람들,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이 부딪혀서 뭔가 친근한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눈이 파랗다든지 뭔가 친근한 것 같은데 금발이라든지 예,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지정학이에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지오폴리틱스라고 그러죠. 지오폴리틱스 땅에 따라서 정치적인 일이 결정되는 게 지정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동이라는 것은 세 번째로는 중동이 왜 중요하냐면 간단해요. 중동이 중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중요한 거 아시죠? 석유. 석유가 습니다 중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에어컨 못 킵니다. 못 켜요.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의 70%가 중동에서 70%가 중동.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중동에서 오는 석유 70% 중에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꼼짝없이 다 셧다운 해야 돼요. 네. 에어컨 못 켜요. 아무도 못 켜요. 우리가 석유 없이 버틸 수 있는 날은 210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석유 비축분이 210일이에요. 우리 국가가 정부에서 그다음 민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석유가 공급받지 못한다. 지금처럼 하루에 270만 배럴씩 정도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그걸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210일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210일 지나면 이제 끝이에요. 210일 동안 견디는 것도 견디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아껴 써야 되니까. 2부지하고 3부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을 안 살았지만 우리 세대는요. 엘리베이터가 2층마다 썼어요. 예. 3층까지 안 쓰고 예를 들면 5층, 7층, 9층 이런 식으로 썼어요. 중간층에 안 서요. 한 층은 걸어 다녔어요. 에너지 아끼기 위해서. 그런 세대,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가 아니다. 그런 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 가지 간단한 때는 얘기하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강의 한 50분 하고 나머지 40분은 우리 학생들과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이슬람을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종교학이라는 것은 비교 종교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학은 기본적으로 비교 종교학이에요. 뭐 주변에서 종교학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주변에서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학교는 지금 두 학교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한신대도 생기고 몇 개 생겼다가 아마 대진대인가 어딘가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중원대인가?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종교학은 여러 종교를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신앙하고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아주 간단해요. 공부하는 대상은 똑같아요. 공부하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제가 성당을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천주교 신자잖아요. 천주교 신자로서 내가 천주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대상을 보면은 이건 신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천주교 신자지만 천주교 역사를 할 때 신앙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학입니다. 대상은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학이 되고 종교학이 돼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학 하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 관심 없습니다. 뭐 그건 네 말이고 그냥 존경하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공부할 때 뭐라냐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진리야.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 종교학과 신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문에서 누가 종교학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한 30명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시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마 서울대 교수들이나 좀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 다 신학이에요. 종교학과 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종교학은 기본적으로 비교 종교학이에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1870년에 막스 뮬러라는 독일의 학자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언어학자거든요. 언어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 단어들을 공부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유럽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하늘에서 떨어진 언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성경의 히브리어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주변의 언어들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괴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죠. 하나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언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면 비교 언어학에서 좀 더 뜻을 정확하게 알듯이 종교도 여러 종교를 공부하면 여러 종교를 폭넓게 알 수 있고 인간의 종교 행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해서 비교 종교학이고 기본적으로 종교학은 비교 종교학이고 우리는 그게 진리냐 아니냐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종교를 믿는가? 왜 어떤 현상이 이렇게 발전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뭐 하느님이 있냐 없냐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학은 이 사람들은 하느님이 있다고 얘기한다. 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느님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아니라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계의 종교는 똑같이 유일신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유일신 믿는데 유대교와 이슬람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나 이슬람교 입장에 봤을 때는 이는 이상하다. 뭐 신이 세 가지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표현 양식이 달라. 표현 양식.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신의 이름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이걸 쓰면 이게 Y, H, W, H예요.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을래요,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죠. 왜 모음이 없어? 자음만 가지고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히브리어나 아랍어는 원래 자음만 써요. 원래 자음만 쓰고 모음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쉽게 말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발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이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써놓고. 모음이 있는데 모음을 발음을 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린 거고 그러면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우리 주님이라고만 읽었어요. 이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거를 안 읽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읽습니다. 이 발음을. 근데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을 크리스천들도 보니까 그리스도교 학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발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가장 가깝게 복원한 발음이 야훼. 이게 영어에서는 여호와, 제호바, 우리말에서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원래 야훼가 맞는 말입니다. 야훼. 예, 그렇게 발음한 거고요. 그래서 이름을 안 써놓고 그리스도교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있는. 하느님, 성부, 성자, 예수, 성령. 그다음에 그 이슬람에서는 그를 알라라고 그럽니다. 알라. 예.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예수가 존재가 무의미해요.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교에서. 예.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자가 예수라고 그러고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존경을 하는데 하느님은 아니고 인간이라고 해요. 세 종교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본을 얘기하는데 뭐 다른 거 복잡한 것보다 요거까지만 설명하면 여러분들께 아실 거예요. 똑같은 유일신교를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나 이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면 천국, 잘못 살면 지옥에 가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하느님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그 심판 날에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사람까지 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심판을 내려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이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반 정도가 됩니다. 종교 인구의 반 정도. 그런데 이게 똑같은 틀인데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을 두고 유대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자면 인간은 아주 불완전하고 억압받는 존재인데 이 억압받는 존재를 그러면 구원이나 해방을 시켜야겠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토라, 하느님의 말씀이 적혀진 히브리 성서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 때 올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 해방되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믿어요. 이게 구조고.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서방 그리스도교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교가 서방 그리스도교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방 그리스도교입니다. 서방 그리스도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온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 원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해방이 된다고 믿어서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의 길을 간다고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교에서 가진 생각이고 이슬람에서는 인간이 헤매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애는 좋은데 개념 없는 친구들. 그게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는 좋아요. 예. 애 되게 착해. 그런데 아무 때나 끼어들고 개념 없고 막 그런 친구들한테 개념을 장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올바르게 인도해주는데 인도를 어떻게 하느냐? 무함마드 예언자가 받아온 꿀한 계시를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가 거기에 이제 감화가 돼서 올바른 길로 간다. 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에서의 구원관을 본다면 그리스도교는 물에 빠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거를 예수가 와서 이렇게 구해준다면 이슬람에는 배를 타고 가는데 망망대해 나갔는데 등대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을 때 꾸란이 깜빡깜빡 등대를 붙여주면 올바른 길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좀 우리가 중요시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서양에서 시작돼서 그리스어하고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어. 예수는 그리스어를 쓰지도 않았고 라틴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의 언어는 아람어예요. 예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예수 시대에는 히브리어가 유대인들의 성경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가 죽은 언어입니다. 책으로만 남아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러분들 조선 왕조실록 한문으로 읽을 수 있어요? 번역본을 읽어야 되잖아요. 예. 그 배워야 읽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는 히브리어가 그렇게 죽은 언어가 되어 있어요. 배워야 되고 예수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 문화권에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어의 바탕을 둔 라틴어. 이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입니다. 이슬람은 아랍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와 튀르키어 같은 거고 이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교는 우리처럼 따라서 한 거죠. 1894년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태양력을 쓴 게. 그전에는 우리가 쓴 거는 정확히 따지면 음력이 아니고 음력을 쓰면은 여러분 농사 못 짓습니다. 농사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음력은 음력이 아니라 태양력. 음력을 양력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절기는 다 태양력입니다. 근데, 근데 이슬람은 순전히 태음력 맞어요. 안 맞춰요. 달과 태양을 길이를 안 맞추고 온전히 음력만 쓰기 때문에 태양력은 1년이 365일이잖아요. 음력은 354일입니다. 근데 그걸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그 조상들은 19년에 7번 윤달을 집어넣으면서 이 11일 차이를 맞췄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마다 11일씩 빨라지죠. 예. 무슬림들은 이 손태음력을 써요. 손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해마다 11일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일이 1월 1일이 한여름에도 올 수 있고 한겨울에도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달라지는 게 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는 그럼 이 진한 색깔 보시면 색깔이 두 개인데 진한 색깔이 있는 거는 이슬람의 쉬아파가 있는 주로 많은 곳이고요. 엷은 색깔이 순니파예요. 근데 순니파든 쉬아파든 저 색깔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세계에 퍼져 있죠. 전 세계, 그러니까 이슬람은 중동의 종교가 아니고 전 세계의 종교예요.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 현재.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도 2030년이면 자리 뺏길 거예요. 파키스탄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네.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가 중동 국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종교고 여기서 색깔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10%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종교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좀 떨어져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중국 내에서도 무슬림들이 꽤 있죠. 예. 그러니까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많이 못 잡았지만 우리도 원나라 시대, 고려 시대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고요. 조선 시대에 많이 이제 우리가 쫓아내긴 했는데 이 이슬람이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일찍 동아시아에도 펼쳐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길로들 많이 오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온 거는 바닷길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육로로 왔지만 그럼 전 세계 종교 인구를 아주 추정을 해보면 미국의 CIA가 이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CIA에서 만든 그 월드 팩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해보면 예수를 따르는 종교가 전 세계에서 약 24억 정도 되고요. 이슬람이 17억 정도,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거의 54%고. 세 번째가 힌두인데 힌두는 인도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불교. 그러니까 힌두라는 것은 인도 밖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종교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불교는 여전히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많죠. 그리고 인구를 보면은 2015년 예상치, 2050년 예상치 이렇게 보면 2060년 예상치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교 인구가 더 많지만 2060년 봐보세요. 2060년쯤 되면은 31.8%, 31.1% 거의 같아져요. 2070년에는 같아질 거라고 보고요. 2070년부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10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는 이슬람교거든요. 인구 증가가 엄청나니까요. 그리고 세계 무슬림 인구를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절대적으로 많아요. 상대적으로 적죠. 무슬림 아닌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건 아시아 태평양이에요. 아시아 태평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예요. 네.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중동 북아프리카를 합쳐서 중동이라고 그러는데, 중동은 상대적으로 아시아 태평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많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 증가율 보면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의 인구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아이들이 무슬림이거든요. 그렇게 자연 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연 출생률이. 그리스도교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뭐 그리스도교 신자면 아이들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면 나는 모태 신앙이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의 숫자보다는 그리스도교는 선교를 해서 늘려가는 숫자가 더 많아요. 세계에서 선교로 가장 성공하는 종교는 그리스도교고 자연 출생률로 가장 성공한 종교는 이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연 출생률은 못 따라가죠. 그래서 무슬림 인구 다수 국가인데 2010년에는 인도네시아가 1등이지만 2030년에 보면은 지금도 저보다 더 많은데 이거 추정치였습니다. 추정치였는데 지금 좀 더 많아요. 거의 인도네시아 인구가 거의 3억인데 예, 파키스탄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2030년에는 인구 증가율을 따져보니까. 그리고 이슬람 협력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가 야 우리끼리 좀 일종의 동아리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같이 힘 좀 합쳐보자. 그런 나라가 이제 OIC라고 그러는데요.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전 세계에 57개국이 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인정을 해서 57개국인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가봉은 12.2%입니다. 예, 기니아 비수는 46.1%고 여기는 다 50% 아래예요. 인구수가. 무슬림 인구수가 50% 아는데 이 나라들이 우리도 이 클럽에 들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9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국가로 따졌을 때 무슬림 인구가 50% 이상이 된 나라는 48개국. 50% 이하까지 하면 57개국 멤버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연대를 많이 하고요. 정치적으로는 연대가 잘 안 돼요. 근데 문화적으로 연대된다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무슬림을 비하하는 드라마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들에서 항의하고 이 나라들은 이제 수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 무슬림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34년 11개월하고 막 14일 정도 됩니다. 35년을 꽉 못 채워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이들 국가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게 아니고 대다수가 서양의 식민 지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양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이 다르듯이. 그렇죠? 예, 우리는 왜냐면 일본과 여러 가지로 계속 좀 얽혀왔죠. 근데 이 나라,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얽힌 거는 사실 해방 이후에 미국이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나라로 인식이 돼서 우리가 미국을 굉장히 많이 따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양과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소련이나 기타 다른 국가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기타 국가들도 전부 다 인도네시아만 돼요.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예, 3년. 3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3년. 이전에 300년 네덜란드 지배를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면 야 우리는 34년, 35년 받았고 니네들은 네덜란드 300년 받았고 니네들 일본한테 얼마 안 받았네. 그러면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장난말로 야야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300년 뺏긴 것보다 일본이 3년 동안 갖고 온 게 더 많아. 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나라들이 유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직접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딱 네 나라예요. 먼저 튀르키예. 터키는 오스만 제국이었죠. 다 뺏기고 지금의 터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지배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항상 간접 지배로 영향력으로 있었죠. 그다음에 이란. 이란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러시아, 나중에 소련, 그리고 이걸 막으려는 영국이 부딪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건 한반도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 이란의
반으로 가르려고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얼마나 부딪혀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이 뭐 쉽게 지배할 수 있었지만 영국이 일부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하고 메디나라는 두 개의 중요한 무슬림들의 도시가 있는데 괜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배를 했다가 여러 무슬림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끝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힘들어요. 지리가 또다시 발음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고 영남과 호남을 나누는 가장 큰 산맥 줄기가 지리산이잖아요. 근데 지리산이 여러분들 2,000m가 안 됩니다. 해발 2,000m가 안 되는데 산세가 험하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문화 속이 달라지고 이 양쪽 지역을 차단시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는요, 국토 정중앙으로 몇 메타짜리 산이 흐르냐면 힌두쿠시 산맥이 있거든요. 해발 7,000m. 해발 7,000m의 산맥이 흐르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골짜기가 있겠어요. 그리고 도시의 국토의 50%가 해발 2,000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기 어려워요. 알렉산더도 여기 먹으려다가 못 먹어. 나중에 이제 영국도 실패했고, 소련도 실패하고, 미국도 최근에 20년 있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지배를 받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슬림들 국가들은,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은 서양의 식민 지배를 거의 예외 없이 받았다. 연락을 빼고. 이 부분이 우리가 중동을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는 아랍어를 언어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아랍어를 쓰는 국가들이 있고요. 페르시아어를 쓰는 국가가 있고 튀르커를 쓰는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 대륙 있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동남아, 말레이시아권,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미국입니다. 이 6가지 아랍, 페르시아, 튀르크, 인도 대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렇게 6개가 우리가 전통적인 이슬람 세계, 전통적인 이슬람 세계고 여기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달라요. 네, 아랍어는 다른 언어하고 완전히 다른 언어. 튀르크어는 우리말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1년 동안 영어하고 튀르크어를 가르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한국 사람이 어떤 말을 더 잘하느냐? 당연히 튀르크 말을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언어 구조가 같아요. 언어 구조가 같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튀르크 말 잘하고 튀르크 사람이 한국말 잘하고. 발음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 친구들 한국말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눈 감고 들으면 한국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하면은 그래요. 같은 언어 계통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일본말하고 영어하고 하면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당연히 일본말이 편해요. 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일본어를 배웠는데 일본어를 배울 때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영작을 하려고 영작하라고 이렇게 한글 주고 영작하려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어를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는 언어가 완전히 다른 거고 페르시아와 아랍어도 달라요. 페르시아어는 인도 유럽어, 인도 유럽어. 튀르크어는 우리 쪽이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적인 언어가 아랍어, 페르시아, 튀르크어인데 이 세 언어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다만 뭐가 같냐? 우리 한국 사람들 금방 이해합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말이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한자말을 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이 공통점이 뭐냐? 한자말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 그 베트남 말 중에 하롱베이 같은 거 전부 다 한자로 쓰면 금방 답 나옵니다. 예. 우리하고 발음이 달라서 그러죠. 예를 들면 푸꾸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푸꾸옥을 쓰면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한자로 쓰면 구국이에요, 구국. 부자 부자에다 나라 국자예요. 예. 왜냐면 베트남도 한자를 자기네 발음으로 읽거든요. 근데 여기다 한자를 안 써놓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한자로 써놓으면 다 우리 이해합니다. 그 말을. 예. 그래서 호치민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자로 써면 호지명이거든요. 우리 때는 호지명이라고 불렀어요. 호지명. 예. 근데 그걸 호치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자말을 쓰기 때문에 같듯이 아랍어, 페르시아, 튀르키어가 완전히 다른 언어인데 서로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들이 아랍에서 나온 단어들을 같이 써요. 물론 발음은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하고는 달라요. 라틴어하고는 달라요. 라틴어는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이거는 라틴어에서 나온 언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라틴어를 하시면 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네 개네. 네 개를 금방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는 그냥 라틴어하고 바로. 그건 왜냐? 라틴어 단어도 많지만 라틴어의 사투리로 발생한 언어들이거든. 그런데 이거는 아랍어, 페르시아, 튀르커라든지 한국, 일본, 중국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어만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어, 중국어 잘하는 건 대단합니다.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고 저는 언어를 많이 해야 되는 한국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우리 신문에서 어떤 유럽 사람들은 이 사람은 유럽에 몇 개 국어를 한다고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못하면 병신.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라틴어를 배웠는데 프랑스어를 하면은요. 프랑스어를 하면 라틴어를 하면 프랑스어 금방 이해하기 쉽고요. 프랑스어를 하면은 내가 스페인어 몰라도 스페인 가서 단어 보면은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그게 다 추측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바보지. 예. 그리고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는 같은 근친어인데 그러니까 너무 높게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하거나 한국 사람이 중국어 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이 언어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동이 왜 중요하냐? 네,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은 우리가 중동이라는 말을 또 설명을 할게요. 중동, 영어로 미들 이스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미들 이스트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미들 웨스트. 우리에게는 멀리 서양이 있고 웨스트가 있고 유럽이 있고 그 어딘가에 가운데 있는 게 미들 웨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봤을 때 중동이냐? 우리가 봤을 때 유럽이 봤을 때 유럽 서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멀리 있는 동쪽 국가들, 극동이라고 그랬죠. 요즘 뭐 극동 방송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예, 극동하면은 파리스타 하면은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있대요. 유럽에서 이게 극동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하고 가까운 동쪽에서 근동이란 말이에요. 근동은 대체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리스도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무대가 되고 구약 성경에 관계된 유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 튀르키예,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근동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은 이 근동과 극동 사이의 어느 부분이 중동이죠. 원래 이 말은 영국의 영국에서 19세기에 썼다고 보는데 먼저 썼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헌적으로는 1902년에 미국의 해군 전략가인 마한이 처음으로 이 말을 문헌적으로 쓴 걸로 나와요. 미들 이스트. 근데 이 마한이 얘기할 때 미들 이스트 어디를 얘기했냐면 지금의 인도와 이란 이쪽 지역을 얘기했어요. 예, 인도와 이란 이 지역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여기 이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이 지역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바꾸고 싶은데 이게 너무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이 그냥 굳혀졌어요. 이 바꾸면 더 혼란스러워요. 바꾸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는 써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동은 우리하고 축구하지 않죠. 월드컵 축구를 예선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만약에 중동이 우리하고 같이 뛴다면은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여기까지만 우리하고 뛰어요. 여기 홍해를 사이에 두고 이집트는 아프리카로 들어가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뛰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같이 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우리하고 같이 안 해요. 왜냐면 월드컵 축구는 홈앤 어웨이 경기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 문제가 없어요. 뭐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해보자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하고 축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선수들이 아랍 국가에서 축구할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럽 예선으로 갑니다. 튀르키예는 우리는 중동 안 할래. 우리 그냥 유럽에서 해서 튀르키예도 유럽으로 갑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다 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도 붙고 바레인도 붙고 팔레스타인도 붙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말은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geopolitical term이에요. 지정학적인 용어. 지정학적인 용어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이 지정학적인 용어를 좌지우지하겠습니까? 강자. 강대국이 좌지우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엄청난 여러분들이 내 나이 때인데 쓰는데다가 엄청난 강대국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중동 지역을 야, 그 중서로 바꿔. 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 따라서 중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지오폴리티컬 텀이에요. 지오폴리티컬 터미놀로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지리적인 용어는 중동은 서아시아, 웨스트 에이시아예요. 우리 입장에서 웨스트 에이시아. 이해하시겠죠? 예. 지정학. 지정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정학에서 용어들은 누가 결정하느냐? 강대국. 예. 파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2023년 중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페크라는 석유 수출 기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마다 연감을 만드는데 아직 이제 2025년 연감을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연감을 기준하면 2023년에 전 세계 확인 매장량, 그러니까 확인 매장량은 뭐냐면 얼마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측량을 마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뭐 동해 뭐 가스가 있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얼마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를 확인을 안 했어요. 왜 확인하느냐? 확인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 매장량이 돈 들인 것보다 더 많으면 해보면 하는데 돈 많이 들었는데 확인하면 얼마 안 되면 손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확인 매장량 전 세계 석유 전체 확인 매장량의 무려 56%가 중동. 가스 확인 매장량의 40%가 중동.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를 쓰지 않을 때까지는 중동은 전 세계에 혈액을 공급하는 산업의 에너지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요시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이 석유와 확인 가스가 나오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요쪽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석유와 확인 매장량 아랍 국가가 22개국이고 페르시아를 쓰는 나라가 한 3개국이고 튀르크를 쓰는 나라가 한 8개국이 되거든요. 이걸 다 합쳐 했었을 때 여기 40개국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석유가 나오고 이렇게 풍부하게 석유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10나라가. 근데 그래서 중동이 중요한 겁니다. 중동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석유 원유 매장량과 원유 생산량이 있어요. 원유가 얼마큼 묻혀져 있는가 할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리비아 여섯 나라가 있죠. 원유 생산량이 있습니다. 매장량이 많다고 그래서 다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매장량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매장량은 8이지만 석유 생산량 1위예요. 예. 여기 생산량 보시면 예,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쿠웨이트 이런 식으로 중동 국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가스는요. 가스는 1, 2, 3등이 러시아, 이란, 까따르지만 매장량은 생산량은 미국, 러시아, 이란 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전부 다 네, 아랍 국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지도로 봤었을 때 이게 초크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이 초크 포인트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던데 제가 하도 안 써가지고 아 길목이에요, 길목.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사오면 망망대해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거쳐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석유를 수입한다? 그럼 어떻게 오느냐? 아, 석유를 여기서 이제 수입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와서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가요. 말라카 해협. 말라카 해협을 들어가고 싱가포르 쪽을 거쳐가지고 이게 동아시아로 오거든요. 이게 한국, 중국, 일본은 이 라인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길목에서 있는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벌죠.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입니다. 예.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잖아요. 70%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온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면 그게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가고요. 말라카 해협, 좁은 해협을 통해서 싱가포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아시아로 오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해를 지나서 서해로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백길입니다.
그리고 파나마 해협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도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지금 후티 반군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바블 만답 여기 지금 막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막혀 놓으니까 배들이 무서워서 돌아가죠. 어디로 가냐면 희망봉으로 돌아가요. 희망봉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희망봉을 돌아가면 여기 이쪽에 희망봉이거든요. 2주가 더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물류비가 올라가요. 물류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류비가 올라가도 가는 게 괜히 후치방울 있는데 들어갔다가 배 부셔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초크 포인트라고 그래요. 이 초크 포인트. 제가 시험에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초크 포인트가 저거라. 예. 가장 중요한 초크 포인트는 가장 석유가 많이 움직이는 곳은 사실은 수영장 호르무즈인데 이것저것에서 같이 뭉쳐서 오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이 물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물동량이 1등이고 2등이 말라카 해협이 1등이고 2등. 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동 하면 우리가 아랍 세계가 있는데요. 아랍 세계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예,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라크. 그러니까 사실은 위도상으로 보면은요, 아랍에미레이트 이쪽이 가장 동쪽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나라와 등을 지고 있는 나라니까 이라크하고 이란은 다른 나라고 언어권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라크라고 보고 가장 끝에 있는 모리타니아까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랍 세계입니다. 여기는 아랍어를 써요. 아랍어를 쓰는 지역이고 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아랍어가 또 모리타니아 사람들이 알아듣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조금만 지역 나가면 사투리 많듯이 아랍어도 사투리가 많거든요. 사투리를 사투리를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통일하자 해서 만든 게 표준 아랍어라는 게 있는데 표준 아랍어는 전 세계 아랍인들의 한 지식인들만 써요. 방송, TV, 뭐 뉴스 이런 데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표준 아랍어로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랍어는 전 세계 사용자가 한 5억 명 정도 되고요. 꾸란이라는 성경을 무슬림들의 성경을 통해서 꾸란이 아랍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랍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언어들의 영향을 줍니다. 아랍어가 굉장히 시작한 언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아랍어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어를 많이 받아들여요. 영어권에 있는 영어나 프랑스어를 아랍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만 그전에는 반대였어요.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매거진이 뭔지 아시죠? 매거진. 매거진이 영어입니다. 매거진 영어 아닙니다. 매거진은요, 프랑스의 마가쟁에서 와요. 마가쟁. 근데 재밌는 게 영어에서는 매거진 하면 잡지잖아요. 프랑스에서 이 매거진의 원어인 프랑스어의 마가쟁은 잡동사니를 파는 가게들입니다. 네. 그게 영어에서는 매거진이 됐어요. 여러 가지 매거진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밌는 막 만화도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프랑스어 마가진은 어디서 오느냐? 아랍어 마가진에서 옵니다. 마가진은 보물 찾구나. 찾구나. 거기서 와요. 아, 축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의 아스날 있죠. 아스날. 아스날 영어 아닙니다. 아스날 아랍어에 씁니다. 아랍어로 경락고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에서 그 이순신 장군 같이 해군 제독을 아드미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드미랄. 아드미랄 영어 같죠? 아랍어입니다. 바흐를 아미르. 바다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아랍어에서. 그게 줄여들어서 아드미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전 세계에서 영어가 전 세계를 장악한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아랍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그래서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자, 그리고 아랍연맹 22개국 있고요. 여기 이제 꾸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고, 예. 이제 아랍어로 된 꾸란이거든요. 이게 아랍어로 쓰는 나라가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랍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들은 이제 보통 6나라. 왜냐하면 얘들이 석유를 우리가 많이 수입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의 30%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등이 어딘지 아세요? 2등. 우리가 두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석유. 미쿡. 미쿡이에요, 미쿡. 예, 미국이 석유를 많이 생산하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16% 정도로 수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등, 4등, 5등, 6등은 전부 다 알아요. GCC 6나라가 일종의 EU처럼 뭔가 만들어 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 나라가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하고 국민소득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이들 나라는 모든 경제적인 소득의 핵심이 에너지예요. 우리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들 국가는 한국처럼 에너지도 하나도 없는 나라가 잘 사는 게 굉장히 배가 아프고 부러워요. 이걸 배우려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석유가 안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 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게을러지기 시작해서 석유 나도 조금만 나와요. 조금만 나와야지 많이 나오면 나라 망합니다. 아니 아무도 일 안 하려고 그래. 나라에서 돈 달라고 막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페르시아 이란 계통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중앙아시아 쪽이거든요. 중앙아시아에서 카스피아하고 블랙시 흑해 사이에 우리가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하는 지역, 코카서스 지역이 여기가 아마도 인도 유럽어를 쓰는 사람들의 고향일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리들이 등장해서 한 무리가 인도하고 이란으로 가고 한 무리는 유럽으로 가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대 인도 말과 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인도 유럽어는 유럽의 언어와 같은 언어. 인도 쪽 언어와 이란 쪽 언어와 유럽어 같은 언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 어근으로 연결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말이 전 세계 언어 중 60%가 인도 유럽어. 지금의 이란이 쓰는 말이 인도 유럽어예요. 이란이 쓰는 말. 그래서 이들이 이동을 했다. 아리안족의 이동이다. 아라이야라고 아르이야, 페르시아어로 아르이야라고 하거든요. 아리안이고 이게 아리안이 나쁜 뜻은 아닌데 히틀러 때문에 망했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망한 말인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됐고 파라사, 이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기 문자,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거고 인도 유럽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도 유럽어가 이렇게 많이 펼쳐져 가지고 지금의 이제 언어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페르시아 문화권 국가가 전 세계에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같은 페르시아어인데 언어 이름이 다를 뿐이지 언어를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이 말을 하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타지키스탄도 말을 알아듣고 다만 액센트 같은 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 서울 중심으로 해서 서울 말과 북한 말이 다르죠. 액센트가 다르죠.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연변에 있는 중국 동포들의 말이 좀 다르죠. 그런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동에 있고, 근데 이들이 다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루크어가 있어요. 트루크어는 이게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한국말 쓰던 사람과 트루크말 쓰던 사람과 몽골, 일본말 쓰던 사람들 거의 같은 사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1년에 이제 네이처지에서 여러 학자들이 조사한 것 따르면 이제 우리 한국말이나 일본말 이 모든 말의 중심은 여기 프랑스 유라시아 지역, 설악, 요하강 서쪽 지역, 만주 지역에서 발행이 돼서 이게 신석기 시대에 원시 한국어, 일본어, 원시 몽골 퉁구스어로 분화가 되고 청동기 시대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퉁구스어, 트리코 등으로 분리돼가지고 오늘날 이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는 같은 말을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트루키인들이 싸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몽골 쪽에서 나왔을 거라고 몽골 쪽에서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은 가장 동쪽에서 트리커를 쓰는 계통이 야쿠트 쪽과 지금 여기에 신장 위구르지요. 가장 서쪽에서 트리키까지 하도 싸돌아다녀가지고 이게 다 말했어요. 중앙아시아겠죠,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탄탄탄로 끝나는 나라가 있는데 딱 한 나라, 이 타지키스탄만 빼고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어를 쓰거든요. 네, 그 나라 빼고는 다 튀르크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튀르크 국가로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키예,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헝가리, 북테르코스 이게 튀르크 계통에 쓰는 언어를 쓰는 나라들끼리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좀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클럽을 만든 거예요. 클럽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이 정멤버는 5나라고 난 들어갈까 말까 나는 일단 관찰해 보겠어 하는 이제 이 인원 멤버들이 트루크메니스탄, 헝가리, 큐프로스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근데 대체적으로 다 여기에서 헝가리만 빼고는 다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헝가리는 유럽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데 근데 헝가리가 훈족들과 관계된 나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헝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hun가리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헝가리의 과거 문화가 트루크 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서 이렇게 없어버린 멤버로 들어와 있죠. 대신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여기는 비슷하고.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중동에서 가장 어쩌면 이제 머리 아픈 사람들인데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언어적으로는 페르시아에 가까운 인도 유럽어족인데 이들이 왜 불행하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중동에서 독립을 했는데 쿠르드족은 국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쿠르드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민족은 있어요. 네이션은 있는데 스테이트를 못 만든 거예요. 네이션 스테이트를 못 이룬 나라입니다. 못 이룬 사람들이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곳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4나라로 갈려져요.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으로 갈려져서 이들이 사는 땅이 4나라로 갈려져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들이 쓰는 언어들도 크루만지, 소라니, 파할라바니 해가지고 언어가 다른데 한 나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과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틴 문구입니다. 라틴 문구에서 같은 말이에요. 옴니아 메아 메쿰 포르토. 무슨 말이냐면 옴니아는 모든 것이고요. 메아 나의 모든 것을 메쿰 메 하면은 쿰 하면은 쿰이 위드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내가 포르토 운반해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결국에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다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할 때 결국에는 부모님 선택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후회해.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어,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을 가고 싶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해서 1년 재수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갔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 그 생각이에요. 네가 그때 네가 좋아하는 대학을 다녔으면 너 인생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해야 돼? 내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옴니아메아 메콘포르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여러분들의 성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도덕적인 능력 이런 걸 갖고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되지 누구한테 넘겨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경우 많고 어른들의 많은 참조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참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누르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결국 그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그걸 하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도 헤맬 거고요. 우리가 대학교 그 서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풀리시 프레시맨이 시리어스 시니어가 된다. 멍청한 1학년이 심각한 4학년이 된다고 해요. 멍청한 1학년 대다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대학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죠. 어쩌면 그 대학은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학교를 강의를 많이 해보는데 항상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대학 졸업장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하고 하는 겁니다. 아, 남의 눈 보는 거요. 남의 눈치 보는 거, 남이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석 달 열흘입니다. 석 달 열흘이면 끝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내 인생 책임질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걸 찾았으면 끝까지 그거를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길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넓게 보고 좁은 세상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내가 좋아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박 선생님 뭐가 좋냐? 왜 그걸 하냐 그러면 저는 솔직한 말로 제가 이슬람을 공부하고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뭔지 아세요? 제 가슴이 뛰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제가 결혼 생활 33년인데요. 제 와이프를 보고 가슴이 안 뛰어요. 그 뛰면 이거 정신병이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공부할 책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게 있는데 지금 밀려 있는 거야. 다른 공부를 하고 뭐 하느라고. 근데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찾으시고 그게 고등학교 때 찾으면 더 좋고 고등학교 때 못 찾으면 대학교 때 찾으면 좋고 찾았을 때는 매진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인생 살아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대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다. 그게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종교 그리고 지정학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 받고 대답하는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건 뭐든 질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베테랑이셔가지고. 자, 그러면 질문 있는 학생, 네. 우리 조금 방법 좀 바꿔볼까요? 무대로 나와서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나오세요. 네. 그래서 질문할 사람은 여기 앉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 규칙으로, 그죠? 네, 나오세요. 자, 다음 질문자는 여기 앉아 계시면 그래서 빨리빨리 저희가 하기가 좋을 것 네. 같거든요. 자, 단상에 나오셔서 저희는 강연자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중요한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도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하시고 준비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외국어 고등학교 일본어학과에 재학 중인 20기 박준이라고 합니다. 나 그, 교수님이 티르크 문화에 경도가 깊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티르크 문화가 핀란드에서 만주까지 영향력을 줄 만큼 되게 광범위한 문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특히 터키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국가에서는 투란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각지의 튀르크 문화를 약간 조금 유사 역사적이게 조금 과도하게 해석해서 연결 지으려는 그런 행동이 조금 논란화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런 한국어나 타밀어 간의 가짜 동조어 문제 같이 조금 언어적인 요소들을 조금 민족주의적이게 해석해서 정치적인 곳에 활용하는 이러한 세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역사학자들이 제일 많이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데 편하게 앉으세요. 네. 아까 이제 우리 학생이 말한 투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투란이라는 말이 원래 고대
페르시아 문헌에 나온 지형을 얘기합니다. 이란 바깥의 지형을 얘기하는데 투란. 아마 여러분들이 투란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투란도트라는 오페라는 아시죠? 투란도트가 우리는 투란도트가 투란도트예요. 투란의 딸이란 뜻입니다. 도트가 이 페르시아어 도트가 이 여러분 도터 독일어로 토터. 예, 그래서 투란의 딸이란 뜻인데 이게 푸치니 오페라로 유명해졌죠. 투란도트. 투란이라는 것은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튀르크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투란주의라고 하면서 투란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족주의 개념을 묶은 거예요. 사실은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고대 페르시아 문헌에 나오는 것이고 그건 쉽지가 않은 그게 묶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때 민족주의의 한 흐름으로 있긴 했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민족을 결성하는 데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말의 어원을 많이 찾아가는데 사실 우리말의 어원과 얘기했을 때 타미로와의 관계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말에서 농사와 관계된 것은 아시아, 즉 남아시아 쪽에서 온 단어들이 많아요. 네, 한 3,000개 정도 타미로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인도 쪽에서 타밀 지방에서 오면. 그런데 우리말은 그 외의 언어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근간이 되는 한국 사람이 지금 현재 쓰는 말의 근간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쓰는 말의 아시아 계통을 아래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신라 말이 있고 백제 고구려 말이 있는데 백제와 고구려는 같은 말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네. 근데 신라 말은 계통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 현대 한국어는 중세 신라어예요. 일본은 고구려 백제 쪽 같은 언어 계통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더 알아들어 가지고 그러면 한민족의 원류가 되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재미있게도 우리는 인도 유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그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인도 유럽어 중에서 1, 2, 3가 있잖아요. 1, 2, 3가 페르시아가 인도 유럽어인데 페르시아는 옙도세입니다. 옙도세. 근데 얘기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애벌 빨래라는 말 하잖아요. 애벌. 애가 우리말에서 남아있어요. 첫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옙도세나 하나 둘 셋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예.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너 몇 살이냐? 1,000살다리. 너 몇 살이니? 그러면 3살입니다 하면 3살 다람, 3살 다람 그러거든요. 3살 다람, 3살. 똑같아요. 3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 중에서도 인도 유럽어 계통 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원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냐에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여러 형태상, 언어의 형태상 이런 거 봤을 때는 튀르크어, 몽골어, 퉁구스어, 일본어하고 같은 계통으로 읽는 거는 맞는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 유라시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들은 또 반대하고 있어요. 너무 허점이 많다. 현재로서는 한국말의 근원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언어를 가지고 민족주의 하기에는 이제 세상이 너무 분화가 돼가지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20세기까지는 그 언어에 따른 민족주의 영역이 굉장히 컸죠. 지금도 왜 거기 관심 있는 사람 많긴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같은 언어 계통이고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같은 사람들이라고 알려졌다. 조상이 같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한미 관계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살아오면서 서로 얼굴 붉힌 게 더 가슴이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가 좀 차가워요. 궁금 있으시면. 어, 저 인천 하늘고등학교 박준환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대다수의 종교 중에서 이슬람이 특히 종교 극단주의나 아니면 테러리즘으로 부각되는 면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들이 폭력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는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교도 굉장히 폭력적이죠. 최근에 생각해보세요.
종교하고 상관없다고 그러지만 종교와 정치가 결부됐었을 때는 서부지법에 그 가지고 난동을 부렸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에는 폭력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냐, 많으냐 차이가 있죠. 결국은 모든 종교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폭력이 수반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전쟁을 했고, 예를 들면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에서 벌어진 30년 전쟁도 뭐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아무튼 도와서는 종교예요. 그렇죠? 예. 이걸 자꾸만 이게 정치적인 싸움이 종교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종교가 바탕이 되지 않았으면 싸움이 안 됐어요. 종교가 사람을 일단 나눴거든요. 부교하고 신교로 나눴고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눈 싸움.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군을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유럽의 십자군들이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을 그냥 건물에 넣고 불태워 죽여버렸고. 그거는 그냥 뭐 있었던 그냥 뭐 한순간의 에피소드는 아니요. 그게 당시에 그게 지배적인 거였습니다. 그리스도교도 굉장히 잔인한 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왜 지금 그럼 상대적으로 덜 되느냐? 그리스도교가 상대적으로 이슬람에 비해서 좀 부드러워진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역사의 대다수는 그리스도교와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종교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계속 싸워온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난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유럽에서는 그 르네상스 이래로 교회의 권위, 종교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세속적인 자유정신과 싸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교가 많이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좀 더 온건하게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룬 겁니다. 그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자체가 폭력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폭력성이 굉장히 있어요. 모든 종교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는 평화의 종교는 불교도 이 평화의 종교가 왜 그 스님들이 갖고 가서 싸움을 해요? 임진왜란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폭력의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저 버마 같은 미얀마 같은 경우에 그런 무슬림 난민들을 죽이는 잡상스러운 것도 불교 승려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컨트롤하냐였다는데 그러면 이슬람은 왜 그러느냐? 이슬람은 그러한 세속적인 정신이 유럽보다는 약했습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약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1800년대부터 서양의 계속 식민 지배 형식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 의식으로 나와서 극단주의들이 나와서 힘을 쓰면서 소수인데 이들이 장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무슬림들 자체가 반성을 하고 고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무슬림 중에서는 평화적인 사람이 없었냐? 아니요, 평화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수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정치와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평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 사람들이 힘이 없었고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정치적인 관계에서 자꾸만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서양의 국가들이 그들에게 돈을 대고 밀어주면서 문제를 더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탈레반을 누가 만듭니까? 탈레반이 누구 돈 먹고 자랐습니까? 미국 CIA 돈 먹고 자랐습니다.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누구든지 빨갱이만 잡을 수 있으면 되니까. 당시에 미소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련을 때려줄 수 있다면 어떤 악마하고도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알카에다의 원형이 아프간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그 돈을 다 미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치하고 미묘하게 결핍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중동에서 소수의 폭력의 문제가 이게 단순히 이슬람에만 문제는 아니고 현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결국에 해결책은 무슬림 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건성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장예안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사소한 질문인데, 아까 이슬람이 분포되어 있는 지도에서 중국의 이슬람을 좀 믿는 그, 분포도가 좀 보였는데, 중국이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탄압이나 뭔가 통제를 하는 뉴스를 신문에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실제로 통제된 자료입니다. 네네네.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을 공부할 때 90년대만 해도 가장 신비에 쌓였던 게 중국의 무슬림들이 얼마큼 있는지. 그래서 다들 추정치를 했어요. 야, 1억은 될 것이다. 5천만 원 될 것이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예, 알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해마다 이걸 좀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한 2,500만 정도 있습니다. 2,500만 정도인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커진 거는 한인들이 지배할 때보다는 어, 한족이 아닌 사람들이 지배할 때 땅이 커지거든요. 청나라 때 커지고 원나라 때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커진 땅이 여러분들 위구르 지역이에요. 신장 위구르. 신장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잘 안 하는데 한자로 써놓으면 한자로 써놓고 우리 발음을 읽으면 신강입니다. 신강은 뭐냐면 새로운 신자에다가 영토할 때 강자 있잖아요. 강토할 때. 그거를 우리는 신강이라고 읽고 중국에는 신장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영토입니다. 새로운 영토를 언제 청나라 때 거기를 복속한 겁니다. 거기에는 원래 무슬림들이 살던 지역. 그러니까 거기가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질적인 곳이죠. 원래 이질적인 곳이니까 중국에는 한 2,500만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중국의 무슬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슬림들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무슬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들이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중간 시대, 중세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세 시대에 보면은 14세기 문헌에도 무슬림들이 중국에 여행할 때 이미 무슬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에서 무슬림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원나라 때. 원나라 때는 왜 그러냐면 원나라 애들은 몽골이잖아요. 몽골 애들과 가장 문화적으로 맞는 애들이 튀르크 애들이고 튀르크 애들은 그 당시에 이미 무슬림이었어요. 이미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몽골을 도와서 중국을 지배하는 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튀르크 계통의 그 총독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나루가치들이 오면은 그 신장 위구르 사람들 이름들이거든요. 그때 무슬림들도 많았지만 그 전에도 이 해안 지역, 동남 해안 지역에 뭐 천주, 최주, 수주, 소주, 뭐 광동성 이런 쪽에 무슬림들이 살았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상당히 오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종한 무슬림들이 아니고 오랫동안 중국인 무슬림들 오랫동안 무슬림이고, 이 무슬림들이 중국에 동화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중국말을 쓰고 했지만 이들이 자기네 그 아랍어로 된 거나 페르시아를 공부를 했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중국에서 오래 살았으면서도 한자말로 우리 이슬람은 이런 겁니다라고 쓴 기록이 없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다닌 학부가 서강대학교거든요. 서강대학교를 만든 천주교 수도단체가 예수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회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회는 유럽에서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교 개혁운동. 전 종교 개혁이란 말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개혁이지 종교 개혁한 건 아닙니다.
이상하게 일본 애들이 그 종교개혁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종교개혁은 그리스도교 개혁입니다. 영어에서 레포메이션, 레포르마시옹, 레포메이션이 있었을 때 급격히 위축된 게 그 로마 카톨릭 세계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로마 카톨릭 세계를 넓히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동한 사람들이 예수회입니다. 예수회가 그래서 이 선교회에는 여러 수도회가 있는데 예수의 특징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와서 인도 고아 지방에 선교를 오는 거예요. 인도 고아 지방에 왔다가 거기에서 우연찮게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야지로라는 사람을 따라서 일본이라는 걸 알게 되고 1549년에 일본의 가고시마에 예수의 신분을 도착하면서 일본에서 본격적인 그리스도교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일본은 그때 통일 전이었고 통일 전에 이들 예수회로부터 여러 지식을 배웠고 그러면서 이들이 일본이 결국 통일을 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임진왜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진왜란은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제1군 선봉에 쓴 군대를 이끈 일본의 장수가 소서행자 고니시 유키나카입니다. 고니시 유키나카의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영주가 천주교 신자면 영주민들은 다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을 들어온 1592년에 일본 왜군의 일지는 천주교 왜군이었어요. 고니시 유키나카 군의 분기가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회가 일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은 아닙니다. 아시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거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 중국 황제가 개종을 합니다. 중국 황제가 개종을 합니다. 동아시아가 전체가 가톨릭 세계가 됩니다. 이런 거대한 꿈을 꿔요. 거대한 꿈을. 네. 그런데 뭐 청나라의 황제라든 이런 사람들이 보통의 그 인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회를 대단히 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회를 환대했던 이유는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과학기술. 자, 여기서 이제 문명사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있게 보는 중인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스날이라든지 아드미랄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다 아랍어에서 왔다. 그러면 왜 지금은 그게 안 되느냐? 그게 이 답이 이 중국에 있어요. 중국의 천문 감상, 그러니까 여러분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달력 만드는 거. 달력을 만드는 건데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황제가 달력을 만들어주고 조선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세종대왕은 칠정삼법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긴 했지만 일단 받긴 해요. 근데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누가 그때까지 중국의 소위 말하면 기상청을 좌지우지했느냐? 무슬림들이었어요. 중국의 무슬림들이에요. 왜냐하면 뛰어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한테 개박살납니까? 예수의 신부들한테 개박살나요. 예수의 신부들하고 두 번의 싸움을 벌입니다. 정확한 천체 계산하는 거 두 번 다 패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17세기가 되면 이제 무슬림들의 과학 지식이 유럽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은 이 예수회가 굉장히 독특한 게 예수회는 현지 적응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는 거를 한문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한문. 대단하죠? 마테오 리치가 한문을 배워가지고요. 한문으로 글을 써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항상 농담 삼아내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해리포터가 있다면 당시에 동아시아의 해리포터는 천주시리예요.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를 우리 성호 이익이라든지 우리 유학자들이 다 읽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무슬림들이 깜짝 놀라요. 야, 우리는 300년 이상 중국에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 한자말로 중국말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할 생각을 못했는데 하필이면 이 중국의 최초의 한자 문헌이 나오기 시작한 게 1642년이거든요. 난경 지역에서. 근데 이미 그때 어디냐면 이미 예수회가 난경에서 이미 자리 잡고 많은 책을 펴냈을 때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1642년에 중국 무슬림들이 처음으로 한자로 정말 제대로 된 책을 썼을 때 그 서문에 왕대라는 사람이 그걸 써요. 우리가 중국에서 한지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가 중국에 산지 30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중국말 들어도 쪽팔리다. 그래서 이제 내가 써서 우리 종교를 알리겠다라는 게 그게 왜 나왔어요? 1641년에 갑자기. 예수의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지적인 자극을 받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서양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더 앞섰는가를 증명해 주는 게 중국에서의 그 70세기, 17세기 상황이고, 그 중국 무슬림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중국에 살았던 모습. 그러니까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종교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우리는 언제 끝내냐? 세종대왕이 끝내버립니다. 1427년 세종조 9년에 세종이 2개의 탄원서를 받아요. 왕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장난말로 얘기할게요. 왕, 우리 좀 이상합니다. 우리 애들이요, 무슬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복식이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 국민들이 얘네들하고 결혼하기 쪽팔려 하네요. 얘네들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으면 우리처럼 이 옷을 입어야 되니까 요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 궁중에서 자꾸만 무슬림들이 뭐 이게 송축 의식을 하는데 그것 좀 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올립니다. 세종조 9년 1427년입니다. 4월달에 세종실록 아니 조선왕조실록 세종조 9년 기록에 가면 있습니다. 한글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딱 한자로 세 마디 합니다. 대종지. 모두 따를 종자에다 그것지. 모두 그것을 따. 신하들의 말을 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427년 세종조 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슬림들이 더 이상 무슬림 시대로 사는 거를 원치 않아. 이는 바꿔. 네. 그리고 우리 궁중에서 무슬림 의식이 있었는데 그거 안 해. 걸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427년은 운명의 1427년이 되는 거죠. 무슬림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무슬림에 대한 흔적 찾아보기 어려워. 언제까지?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타타르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제시대에 그 명동 이런 데에서 양복 좀 하고 이랬을 때 했다가 일제시대 끝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이제 6.25 때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종교처럼 보이지만 이미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까지 비롯해서 이미 그 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록을 제가 장황히 설명드렸는데 중국 무슬림들은 오랫동안 중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라면도 중국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게 특히 북쪽에 있는 무슬림들 중국 라면, 원래 중국에 가면 라면을 드셔야 되거든요. 청진라면. 이게 무슬림들이 만드는 음식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질문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제가 영락고 2학년 재학생 강민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슬람의 수니파, 시아파가 분화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봉합이 안 되고 갈등이 있고 있는데 사상적인 배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지정학적인 이해관계 이런 거에 얽힌 있는지 궁금해서 정말 듣겠습니다. 순니와 시아의 분파는 그리스도교와 좀 비교를 할게요. 그리스도교가 여러 분파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상당히 여러 개 분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눠졌어요. 역사도 오래됐고. 근데 그리스도교에서 여러 종파로 나눠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들이 정말 웃기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교 분열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글이 싸워가지고 오늘날까지 여러 교파로 나눠졌습니다. 그게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이슬람에서의 교파로 나눠지는 것은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이 다 동의해요. 그게 순니, 시아든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는
무함마드가 실패한 사람이면 공동체가 없을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함마드는 굉장히 성공한 예언자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무함마드를 따라서 이슬람 신앙을 믿던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싸우는 게 순위하고 시아. 가장 큰 차이는 시아파는 순위파는 예언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 누군가를 딱 찜해가지고 했으면 될 텐데 안 하셨다. 시아파는 뭔 개소리 하셨거든? 그러면서 예언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사촌 동생이면서 사위인 알리를 공동체의 지도자로 임명하고 갔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리, 예언자가 후계자를 지명했다고 알리를 후계자로 지명했던 사람들을 슈아파라고 부릅니다. 슈아라는 말은 당이라는 뜻이에요. 슈아도 알리의 당, 알리를 따른 사람. 순니는 무함마드의 이슬람의 전승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네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 순니하고 시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차이가 얼만큼 크냐면 비교를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동으로 성탄 예배나 미사를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예식과 개신교의 예배 의식이 완전히 달라요.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 천주교가 달라요.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 오면 얘네들이 왜 앉았다 일어섰는지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달라요. 정교 있잖아요. 정교. 정교는 예배가 2시간입니다. 기본은. 천주교 신자들이 정교에 가면 기절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각 종파마다 예배 의식이 다 달라요. 이슬람도.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 뭐냐? 순니 시아가 더 뭐냐?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찬들이 더 뭐라. 그럼 오늘날 뭐 사우디하고 이란 이렇게 싸우는 게 왜 그러느냐? 그거는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원래 이 나라는 종교와 상관없이도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 라이벌 관계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친미 국가였고요. 친미 국가였고 그런데 미국은 사우디보다는 이란을 더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묘한 라이벌 관계가 있었고 그걸 이제 불에 불 붙듯이 해놓은 게 1979년 이란의 혁명이 나면서 이란이 혁명이 나서 이란이 세속주의 국가에서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되면서 주변 국가들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한 애들이 우리 뭐 나도 같고 역사도 같은데 야, 우리는 공산주의고 남쪽은 자본주의하고 싸우지는 맙시다. 그냥 왕래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948년 북한이 정권을 수립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요즘은 덜합니다만 계속적으로 간첩 보내고 남쪽을 적화시키겠다 뭐 만들겠다 계속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도 무려 27개월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출을 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이란이 혁명을 한 다음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니네들은 살고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그래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란이 자꾸만 혁명을 수출한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미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같다는 얘기는 아닌데 동파적으로 같다는 얘기는 아닌데 상당 부분 그리스도교인들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데 이런 싸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교리상 차이는 있어요. 교리상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정치적으로의 이 견해 차이들이 훨씬 커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란이 친미 국가가 되고 했다면은 뭐 두 나라 싸울 일 없죠. 근데 이란은 반미 국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국가니까. 예. 거기서 또 선이 거져요. 언어도 다르고.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맞네. 누구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박윤우라고 합니다. 언어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단어 중에서 씨앗은 영어로 시드고, 스페인어로 하면은 씨미자 이렇게 되고, 프랑스어는 시멘스 이렇게 해서 시자가 좀 겹치고,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에도 마랑 파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호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는 지리적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게까지 큰 접점이 없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어떤 음절이나 이런 걸 갖게 되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엄마의 M과 아빠의 F는 F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가지고 우리 인류는 똑같은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어학자들의 의견은 뭐가 다르냐면 아이가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의미들. 이렇게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엄마기 때문에 엄마는 주로 음이 되고 아빠는 뿌가 되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의 의견이죠. 그래서 이게 동일적인 언어로 해서 나온다는 게 아니다. 그렇게 모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는 같은 어겠죠. 로망서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분화된 거예요. 라틴어 사투리들이에요. 예, 라틴어 사투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틴어를 배우시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도 대학에서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드리거든요. 돈이 안 나올지 모르지만 라틴어를 배워라. 사실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건요. 대학의 기능 중에 가장 위대한 기능은 고전어입니다. 고전어는 라틴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 한문, 그리스어. 이게 소위 말해서 문명어거든요. 라틴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요. 영어나 로망서는 굉장히 쉬워요. 라틴어를 배운 다음에 불어를 배우면 영어는 잠깐입니다. 왜냐면 영어의 단어가 다 어디서 옵니까? 프랑스에서 오죠. 왜냐면 1066년에 영국이 노르망디공에 영국을 지배하면서 무려 500년 동안 지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극격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극격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옵니까? 양은 뭐죠? 소는 소나 이런 것들을 어, 카우나 옥수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소고기는요? 비프라고 그러잖아요. 비프가 영어입니까? 아니,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가 고급 문화이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먹는 거 중요한 것은 프랑스어가 되고 영어는 학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틴어를 배우셔요. 라틴어를 배우면 쉽게 풀려요. 영어 나도 쉽게 풀리고. 프랑스에서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들이 영어에서는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go up 하면 엘리베이터잖아요. 이거 다 라틴 계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라틴어가 중요하신 부분에 라틴어를 공부하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러니까 저희도 라틴어를 배울 때 우리는 항상 뭐냐면 라틴어를 배울 때 옆에 이거 비슷한 단어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그냥 거져요. 거져. 그냥 똑같아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에서 라틴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시빌라이제이션 언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라틴어하고 있어. 동양에서는 이게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우리가 제가 항상 한자를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영어 수업을 많이 하는데 외국 학생들 많은 항상 동아시아 친구들은 중국 친구들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한자 니네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 말 중에서 60%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한자예요. 여러분들 종교라는 말이 한자어죠. 종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본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종교. 네. 1800년대 일본과 독일이 수호 조약을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독일에서 렐리기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렐리기온. 그 단어를 번역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나중에 정식한 게 종교. 종자와 교자를 따라서 왔어요. 종자와 교자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종교가 되고 일본에는 슈게라고 있고 우리는 종교라고 있고 중국에는 종자오라고 있고.
그런 단어들이 한두 가지입니다. 공화주의 할 때 공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본 사람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한자를 니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한자는 동아시아의 공동자산이다. 너희들이 쓰는 현대 중국 니네들이 쓰는 말 중에 거의 50%가 한자 말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고 한국 사람들도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언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명 언어라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좋겠지만 우리는 한국을 그때 못 썼으니까 지금의 동아시아에서 한자고요.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그리스어고 그리고 인도 이쪽에서는 산스크리트하고 페르시아.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사상 이해가 발전이 안 되는 언어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프랑스어를 쓰고 하실 때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송도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송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다고 배웠고, 따라서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만든 장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정치적으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고 말하는데,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멍청한 답을 할게요. 저희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네. 종교의 기원을 따지지 않아요. 네. 종교의 기원을 따지는 사람들은 주로 신학자들이나 자기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냥 저희 종교학하는 사람들은 종교라는 현상을 공부하는 그게 왜 등장했는가 거기는 설명을 하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뭐 죽음을 위해서 근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거는 종교학에서 얘기하지 않고요.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교의 기원을 따지지 않고 초창기 종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종교의 기원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등한 종교일수록 유일신교로 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가장 그 진화의 최첨단으로 놓고 그다음에 다신교를 가장 최하위로 놓고 하는 그 발전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세상을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그러한 역할을 했거든요. 좋은 의미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회사상이 있잖아요. 윤회사상이 우리나라가 지난 1000년 동안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 불교가 사회 통합 기능을 할 수 있었고 안전 기능을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별의 세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왜 너는 왕이고 나는 신하냐? 너는 왜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그 설명을 불교에서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 전생에서 못 살았거든. 그럼 이 생에서 잘 살아야만 된다. 이런 합리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말은 그렇지만 종교가 그런 세상에 있는 틀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70년대, 80년대에 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70년대, 80년대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교만 이 사회 변혁 운동에 더 열정이었고 불교는 덜 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사유직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불교는 아무래도 이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불합리한 세상을 깨려는 힘보다는 그거를 적응하는 게 강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느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찾다 보니까 민주주의 운동을 더 많이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종교학자들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문현답입니다. 아니 현문우답입니다. 현문우답. 네. 네. 저는 안양 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도희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1위이지만 생산량은 순위권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기술이 안 돼요. 네, 기술이 안 되고 석유 매장량이 아까 말씀드린 석유 매장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매장이 있는 곳에서 채취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베네수엘라가 일단 그런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미국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998년 이래로 미국은 셰일이라는 거 석유를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중동에서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변화의 가장 큰 게 미국에서 1998년부터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겁니다. 셰일 오일이라는 건 뭐냐면 석유라는 것은 일단 공룡이 죽어서는 석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 바닷속에서 플랑크톤이라든지 고기가 죽으면 해저에 가라앉죠. 해저에 가라앉다가 지각 변동으로 여기 그 해저가 땅 안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서 오랫동안 압축이 돼요. 압축이 돼서 참기름 짜듯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참기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름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전 지역은 과거의 바다 지역이에요. 바다 배지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석유는 그러한 암석에 석유가 생산되려고 하는 아래쪽에 압력이 돼 있는 곳에서 석유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근원암이라고 해요. 근원암에서 석유가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오면은 여기가 석유가 모이죠. 그럼 저류암입니다. 근데 이들이 저류암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막아주는 게 없으면 석유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된 형태에서 막아주는 암석이 있어요. 덮개암이 있어요. 그래서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으로 된 데서 석유가 있는 것을 뽑아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석유입니다. 그런데 지하 2,000m에서 4,000m 사이에도 석유가 있어요. 석유와 가스가 있는데 여기는 모여있지가 않고 2층은 대체적으로 60%가 셰일이라는 층인데 셰일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불가능하고요. 셰일암이라고 그래요. 셰일 암석인데 이 셰일은 뭐가 된 거냐면 머드가 그러니까 진흙이 뭉쳐서 된 암이에요. 머드락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죠. 예, 깨지기 좋죠. 거기에 석유하고 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00m, 4,000m인데 이걸 뽑아낼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서 뽑아내봤자 나오다 말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200년 전부터 여기에 석유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포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걸 1997년에 미국의 조지 미첼이라는 석유업자가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길게 뽑아서 그 다음에 있는 곳 쪽으로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수직으로 수평으로 해서 거기다 물 90%, 강물의 10%, 거기다가 화학물질 0.1%를 섞어서 강력하게 물을 분사를 하면은 여기 틈에 있었던 거기에 지지직 하면서 거기에 석유가 모이겠죠. 석유가 가스 모이는 거를 끌어내는 거. 이게 셰일 오일입니다. 이게 셰일 오일 셰일 가스인데 이게 미국이 1998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됐고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가 필요 없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2011년쯤 되면서부터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도전을 하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85년에 세계 제2위 경제였던 일본의 경제가 미국의 33%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거를 누르고 박살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1990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6%예요. 2000년에 12%입니다. 2010년에 42%. 2001년부터 미국은 중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전쟁을 했더니 미국은 발전을 못한 거죠. 그래서 2012년에 미국이 중국을 잡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중동에 석유가 필요 없으니까 중동에서 나와서 중국을 잡겠다고 한 거고 그게 오늘날 지금 미중 갈등의 시작이 2012년입니다. 거기에는 의도적이에요. 미국이 중국을 잡겠다고 한 거예요. 1985년에 미국이 일본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잡았냐면 일본을 환율로 잡은 거예요. 1985년 9월 달에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서방 5개 선진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모여서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하는 게 플라자 어코드입니다. 당시 1달러가 240엔이었어요. 이게 87년에 120엔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수출 경쟁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조업은 못 이겼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걸 서양 학자들은 로스트 제너레이션스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때는 일본을 잡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33% 잡았는데 42%가 잡아야 되죠. 그래서
2011년 10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 미 국무장관이 자, 우리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엔 다 연해 있는 나라고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협력하면서 번영을 이뤘는데 이제는 태평양 시대가 열리지 않느냐. 태평양 시대 열렸는데 태평양 국가들이 우리 미국의 리더십을 원한다. 우리는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태평양의 발전에 앞장서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피보트 에이시아. 피보트 에이시아라는 말은 다시는 무슨 말이냐면 차이나 컨테인먼트 팔리시, 중국 봉쇄 정책, 중국 따라잡기 정책입니다. 그게 지금의 계속 이어진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게 중국 따라잡기고 중국 봉쇄 작전이고 그게 지금 이제 하도 압박을 해가지고 원래는 2025년이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앞설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67%까지 내려왔어요. 70에서. 이거는 계속 압박이 될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중동이 석유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미국은 일단 이거는 접어놓고 피보트 에이시아 중국을 잡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모든 목표가 있고 거기에 가 있는 거고 우리 한국에 대한 한반도 다 거기에 있는 거고 대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에 석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저희 GG 클럽 회원 학생들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좀 나와서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의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네. 네, 앞에 이쪽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이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025년 지질 서머 캠프 1차를 기념해서 배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교수님이 종교학을 전공하신 만큼 무슬림 인형을 기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귀여운 무슬림 소녀 인형인데요. 사실 우리는 히잡에 대한 편견이 좀 많잖아요. 근데 사실 히잡 쓰고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가 되는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 보지만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를 전공하고 있는데 정말 히잡 쓰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나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선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네, 인증샷 좀 다 같이 박수. 네, 지금까지 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들어가고 저희가 멘토를 우리 한 분씩 또 모셔서 저희가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잠깐 좀 쉬시면 저희가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의 지금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자, 마이크 혹시 갖고 계시면 마이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이크 앞쪽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네. 자, 지금 저희 핵심 세션입니다. 바로 밥보다 멘토 시간인데요. 자, 오늘 멘토로 와주신 분들 저희가 이 앞쪽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이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박현정 씨랑 같이 해서 저희가 기념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